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오늘 밤 천명그룹의 창립 기념 행사로 인해 인산이해를 이루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을 통해 눈부신 빛을 쏟아내며 참석자들의 값비싼 보석과 드레스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지만 구석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는 그 빛조차 닿지 않는 듯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VIP 통로 입구를 지키고 있는 한수인은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서 주위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으며 날카로운 시선은 끊임없이 연회장 내부의 동태를 살피며 잠재적인 위협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때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천명그룹의 후계자이자 악명 높은 망나니로 알려진 조태석이 수하들을 거느리고 등장하자 웅성거리던 음악 소리마저 잠시 멈추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조태석은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한 상태였으며 그의 헝클어진 넥타이와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는 그가 오늘 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굽실거리는 중년의 이사들을 무시한 채 거만한 표정으로 행사장을 가로질러 걸어갔고 그의 뒤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설 경호원들이 위압적인 태도로 따르고 있었다. 조태석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대상을 찾듯이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조태석의 눈길이 VIP룸으로 향하는 통로를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한 여성 경호원에게 멈췄을 때 그의 입가에는 야만적인 호기심과 불쾌함이 동시에 떠올랐다. 다른 직원들이나 경호원들은 그가 지나갈 때 황급히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며 두려움을 표시했지만 한수인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는 조태석의 비틀린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하찮은 고용인을 굴복시키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거친 숨을 내뱉으며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지만 수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조태석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기울여 그녀의 잘 닦인 검은색 구두 위에 보란듯이 쏟아부으며 모욕을 주었다. 차가운 액체가 발등을 적셨지만 수인은 여전히 군대 제식처럼 곧은 자세를 유지하며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그녀의 침묵은 조태석을 더욱 자극했고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얼굴을 붉게 물들인 채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주변의 음악 소리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 구석진 통로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몇몇 눈치 빠른 하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수인의 단정한 정장깃을 거칠게 움켜쥐었으며 주위의 다른 경호원들이 긴장하며 달려오려 했지만 태석의 눈짓 한 번에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다. 조태석은 자신의 얼굴을 수인의 코앞까지 들이밀며 비릿한 알코올 냄새를 풍겼고 그녀에게 주제를 파악하라는 듯이 저속한 욕설을 나지막하게 내뱉었다. 하지만 수인은 여전히 그를 위협적인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듯 냉철한 눈빛으로 태석의 뒤에 서 있는 용병들의 움직임과 무장 상태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조태석은 그저 시끄럽고 성가신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그녀의 그러한 태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조태석은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거대한 체격의 용병들에게 손짓을 보내며 입가에 비열하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고 이에 관중들이 숨을 죽이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이 건방진 여자가 입고 있는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때도 과연 저렇게 도도한 눈빛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인해봐야겠다고 소리쳤다. 그것은 단순한 폭행 지시가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수치심을 주어 철저하게 파괴하겠다는 악의적인 선전포고였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아무도 감히 1000명 그룹의 후계자를 말리려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태석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특수부대 출신으로 보이는 용병 4명이 수인을 완전히 포위하며 그녀의 팔과 어깨를 강제로 제압하기 위해 거칠게 달려들었다. 수인은 그들의 근육 움직임과 무게중심을 통해 그들이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임을 즉시 알아차렸지만 저항하지 않고 일단 그들의 손길을 허용했다. 4명의 남자가 그녀의 팔을 뒤로 꺾고 무릎을 꿇리려 하자 그녀의 재킷 단추가 뜯겨나갔고 셔츠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수인의 고개는 바닥으로 처박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바닥 대리석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가올 반격의 타이밍을 노리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거친 손길에 의해 수인의 흰색 셔츠가 비명처럼 찢겨나가며 맑은 소리를 내던 단추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드러난 그녀의 상체는 조태석이 기대했던 매끄럽고 연약한 여자의 피부가 아니었다. 셔츠 아래 받쳐 입은 검은색 기능성 민소매 티셔츠 위로 드러난 그녀의 어깨와 팔, 그리고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등은 마치 전쟁터의 지도를 그려놓은 듯 끔찍한 흉터들로 뒤덮여 있었다. 칼에 베인 긴 자국, 총탄이 스치고 지나간 화상 자국, 그리고 파편에 의해 찢겨 나갔다가 아물어버린 거친 살결은 그녀가 살아온 삶이 평범한 경호원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려던 비웃음과 야유는 순식간에 경악에 찬 침묵으로 바뀌었고 구경꾼들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숨을 죽이며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단순히 험한 일을 해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자 죽음의 기록이었기에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었다. 조태석조차 예상치 못한 흉측한 광경에 당황하여 입을 벌린 채 잠시 멈칫했지만 정작 수인을 결박하고 있던 용병들의 반응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웠다. 그들은 짐승 같은 본능으로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직감했다. 특히 수인의 오른쪽 어깨 뒤쪽 견갑골 부근에 새겨진 독특한 문신이 드러났을 때 그녀의 팔을 꺾고 있던 용병 대장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하얗게 질려버렸다. 검은색 날개가 부러진 단검을 감싸고 있는 그 기이한 문양은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 내에서도 극비리에 운영되는 제7 특수임무단, 그 중에서도 오직 전설적인 요원들만 소속된다는 그림자 부대의 상징이었다. 일반인들은 그저 기분 나쁜 문신으로 여기겠지만 전장의 냄새를 맡아본 용병들에게 그 마크는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죽음의 표식이었다. 용병 대장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인의 등과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업계에서 백야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며 수백 명의 적진 한복판에서도 표적을 제거하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전설 속의 인물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마비시켰다. 그는 황급히 동료들에게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공포로 인해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고 식은땀만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조태석만이 멍청하게 서서 왜 멈추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뿐이었다. 조태석은 자신의 부하들이 겁에 질려 굳어버린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돈을 받고 일하는 개들이 고작 여자 한 명에게 겁을 먹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그들에게 당장 그녀의 옷을 전부 벗겨버리라고
악을 썼다. 하지만 이미 전의를 상실한 용병들은 뒷걸음질 치며 수인의 몸에서 손을 때려 했고, 그 순간 내내 죽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수인의 고개가 천천히 들리며 감추고 있던 살기를 폭발시켰다. 수인의 눈빛이 변하는 순간 연회장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용병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에 눌린 듯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더 이상 얌전한 경호원도 모욕을 당하는 피해자도 아닌 굶주린 맹수처럼 형형한 안광을 뿜어내며 자신을 담에던 손길들을 가볍게 털어냈다. 그녀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폭발적인 힘을 낼 준비를 마쳤고, 그것은 인간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정밀하게 세팅된 살인기계가 작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았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단검을 꺼내려던 용병의 손목이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기이한 각도로 꺾였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는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수인은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로 회전하며 팔꿈치로 그의 턱을 정확히 가격해 기절시켰고, 동시에 뒤에서 덮치려던 다른 용병의 명치를 뒤차기로 가격해 수미터 밖으로 날려보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는 소리가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연회장을 가득 채우자 귀부인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순식간에 2명을 무력화시킨 수인은 남은 2명의 용병이 공포에 질려 주춤하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은색 포크를 집어들어 위협적으로 겨누었다. 그녀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으며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이며 상대의 급소만을 노리는 지독한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용병들은 덩치와 힘에서 앞섰지만 기술과 기세에서 완전히 압도당해 허둥지둥 방어하기에 급급했고, 수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타격해 무력화시켰다. 단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4명의 최정예 용병들이 바닥에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신음했고, 그 중심에 선 수인은 거친 숨 하나 내쉬지 않고 차분하게 서 있었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흉터들은 이제 수치심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과 공포의 상징이 되어 조태석을 압박하고 있었다. 수인은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재킷을 주워 천천히 걸치며 피가 묻은 손을 툭툭 털어내고는 얼어붙은 조태석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조태석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현실을 부정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다리가 풀려 엉덩방아를 태섰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다가오는 수인을 올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가 조롱하고 짓밟으려 했던 여자는 이제 생사여 탈권을 쥔 사신이 되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비굴함만이 남았다. 수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이제 껍데기는 벗겨졌는데 만족하십니까? 라고 나지막하게 물으며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선사했다. 수인은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망설임 없이 VIP 전용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으며, 그녀의 등 뒤로는 뒤늦게 터져나온 비명과 소란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호텔 보안팀이 무전기를 들고 다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감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을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주춤거렸다. 그녀가 뿜어내는 살기는 단순한 폭력배의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기에 훈련받은 보안 요원들조차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다. 수인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선택했고 굽 높은 구두를 벗어던진 채 맨발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소리 없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은밀했고 폐쇄외로 카메라의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하는 모습은 유령과도 같았다. 화려한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어둠이 짙게 깔린 뒷골목으로 스며든 수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벽에 기대어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밤바람이 스며들어 상처를 자극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 감각을 통해 정신을 맑게 깨우고 있었다. 지금쯤 조태석은 자신의 치부를 목격한 모든 이들의 입을 막으려 할 것이고 자신을 잡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과 어둠의 세력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거대 재벌 그룹과 전직 특수요원 간의 목숨을 건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한편 호텔 펜트하우스로 자리를 옮긴 조태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값비싼 도자기와 장식품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부수며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바닥은 깨진 유리 조각과 파편들로 난장판이 되었고 겁에 질린 비서들과 경호원들은 구석에 처박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태석은 자신의 완벽해야 할 밤을 망치고 감히 자신에게 모욕을 준 그 여자를 생각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고 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수인을 흉악범으로 몰아세우며 즉시 사살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조태석의 지시는 즉각적으로 하달되었고 서울 시내 전역의 경찰병력에게 무장 탈영병 수준의 위험 인물이 도주 중이라는 긴급 수배령이 내려졌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도시의 밤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주요 도로와 검문소에는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배치되기 시작했다. 방송국과 언론사들 또한 1000명 그룹의 압력을 받아 수인을 정신 이상이 있는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는 가짜 뉴스를 속보로 내보내며 여론을 조작했다. 수인은 거리의 전광판에서 자신의 얼굴과 함께 날조된 범죄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수인은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미리 마련해둔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기 위해 복잡한 지하철 노선과 하수구 통로를 이용했다. 그녀는 현금만을 사용하여 추적을 피했고 노숙자의 옷을 훔쳐 입어 화려한 파티복을 감추는 등 치밀하게 신분을 위장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재개발이 멈춰 폐허처럼 변해버린 도시 외곽의 낡은 공장지대였으며 그곳은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버려진 구역이었다. 인적 없는 으스스한 골목길을 지나 낡은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여있는 야적장에 도착한 수인은 주위를 경계하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녹슨 컨테이너 문이 열리자 슈시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고 수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그녀가 군을 떠난 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마련해둔 비밀 은신처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그녀만의 요새였다. 그녀는 발전기를 돌려 희미한 조명을 켜고 구급 상자를 꺼내 찢어진 상처 부위를 소독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피와 먼지로 얼룩진 그러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짐승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 새겨진 부러진 단검 문신은 희미한 조명 아래서 더욱 기괴하고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고 수인은 잠시 옛 기억에 잠겼다. 707 특임대 시절 그녀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동료들과 함께 수많은 비밀 작전을 수행하며 그림자 속의 영웅으로 살았다. 하지만 권력의 논리에 의해 팀원들이 희생양으로 버려지고 작전이 은폐되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그녀는 조국에 대한 믿음을 잃고 스스로 군복을 벗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피냄새 없는 평범한 삶이었지만 세상은 그녀를 다시 전장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수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잡념을 떨쳐버리고 컨테이너 구석에 있는 낡은 철제 캐비닛을 열어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무기들을 깨웠다. 방수 포장된 가방을 열자 기름칠이 잘 된 글록 권총, 두 자루와 탄창,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전술 라이프들이 차가운 금속성 광택을 뽐내며 드러났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총기를 분해하여 결합 상태를 점검하고 탄창에 실탄을 채워 넣으며 다시 한번 전사의 감각을 일깨웠다. 철컥거리는 금소금이 정적을 깰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고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벽면에 붙여놓은 서울 시내 지도와 천명그룹의 주요 시설이 표시된 도면을 바라보며 조태석의 숨통을 조일 계획을 구상했다. 조태석은 지금쯤 자신이 겁에 질려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그의 치명적인 오산이자 실수였다. 수인은 단순히 도망치는 사냥감이 될 생각이 없었으며 오히려 사냥꾼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포식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조태석의 자금 흐름과 불법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반격의 서막을 준비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도시는 여전히 그녀를 찾는 사이렌 소리로 소란스러웠지만 수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장비를 챙겼다. 그녀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허리춤에 권총과 나이프를 고정하며 찢어진 파티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전술복으로 갈아입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경호원 한수인이 아니었으며 과거 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코드네임 백야로 완벽하게 돌아왔다. 그녀는 낡은 컨테이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고 이 도시를 자신의 사냥터로 만들 준비를 마쳤다. 조태석은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오만하게 굴고 있지만 곧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수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멀리 보이는 천명그룹의 마천루를 노려보며 반드시 그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를 끌어내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에 대한 냉혹한 심판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비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먹이사슬의 정점은 뒤바뀌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지만 조태석이 고용한 용병업체 블랙독의 추격팀에게는 끝나지 않는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와 무기로 무장하고 수인이 숨어들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재개발 구역의 폐공장을 이 잡듯이 뒤지고 있었지만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시야는 더욱 흐릿해졌고 낡은 건물의 창문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만이 그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팀장인 강상사는 적외선 고글을 통해 주위를 살피며 대원들에게 산계 대형을 유지하라고 명령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려든 파리가 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수인은 폐공장 3층의 난간에 매달려 그들의 움직임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호흡은 빗소리에 묻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미 공장 내부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곳곳에 급조된 부비 트랩과 유인 장치들을 설치해둔 상태였다. 수인의 손에는 날카롭게 갈린 전술 단검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적들의 당황한 교신 내용을 들으며 공격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다.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어둠과 공포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녀는 이 심리적 우위를 철저하게 이용할 생각이었다. 갑자기 공장 반대편 구석에서 깡통이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지자 긴장하고 있던 용병들의 총구가 일제히 그쪽을 향해 불을 뿜었다. 굉음과 함께 콘크리트 벽이 부서져 나갔지만 그곳에는 놀란 들고양이 한 마리조차 없었고 그저 헛된 탄약 낭비였음이 드러났다. 강상사가 사격 중지를 외치며 대열을 정비하려 했지만 그 순간 전력이 차단된 줄 알았던 공장 중앙의 대형 환풍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엄청난 소음은 용병들의 청각을 마비시켰고 서로의 외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혼란 속에서 수인은 마침내 어둠을 찢고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그녀의 착지는 소리가 없었으며 가장 뒤쪽에 떨어져 있던 용병의 등 뒤로 유령처럼 접근하여 순식간에 그의 입을 막고 경동맥을 압박했다. 용병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허무하게 의식을 잃었고 수인은 그를 조용히 바닥에 눕힌 뒤 다음 목표물을 향해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지만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뼈가 어긋나고 관절이 파괴되는 끔찍한 파열음이 이어졌다. 연막탄이 터지며 시야가 차단되자 공포에 질린 용병들은 허공에 대고 난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아군끼리 충돌하며 자멸하기 시작했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수인은 적들의 시야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하나둘씩 그들의 무릎과 팔꿈치를 정확히 타격해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그녀는 살인을 즐기지 않았지만 적을 확실하게 제압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누구보다 능통했다. 바닥에 쓰러진 용병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했고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을 공격한 대상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가득 차올랐다. 단 10분도 되지 않아 12명으로 구성된 정예 추격팀은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고 오직 팀장인 강상사만이 홀로 서서 떨고 있었다. 강상사는 눈앞의 연기 속에서 걸어나오는 수인의 실루엣을 보며 뒷걸음질 쳤고 총을 든 손은 제멋대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전술복은 빗물과 적들의 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짐승보다도 차갑고 고요했다. 강상사는 그녀의 등 뒤로 언뜻 보이는 상처들과 그날 연회장에서 보았던 부러진 단검의 환영이 겹쳐지며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수인은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조태석이 현재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비밀 서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공포에 질린 강상사는 목숨을 구걸하며 조태석이 현재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천명그룹 본사 지하 벙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또한 그는 조태석이 무기 밀매와 불법 자금 세탁을 위해 사용하는 오프라인 서버가 강남의 한 위장 계열사 건물 지하에 보관되어 있다고 실토했다. 정보를 입수한 수인은 강상사를 기절시켜 묶어두고는 그의 통신 장비를 챙겨 유유히 공장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적의 심장부를 겨누는 저격수가 되어 조태석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다. 한편 천명그룹 본사 지하 벙커에 숨어있던 조태석은 블랙독 팀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용병들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단 한 명의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측근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이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고 일부는 몰래 탈출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조태석은 공포를 감추기 위해 더욱 포악하게 날뛰며 남은 병력을 전부 소집하여 본사 주변을 철통같이 방어하라고 지시했다. 수인은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강남에 위치한 위장 계열사 건물로 향했고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무역회사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범죄의 온상이었다. 그녀는 정면 돌파 대신 건물 옥상의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침투했고 경비 시스템을 해킹하여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켰다. 서버실로 향하는 복도에는 무장 경비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수인은 천장 파이프를 타고 이동하며 그들의 머리 위를 지나갔다. 그녀의 목표는 조태석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서버실 내부에 잠입한 수인은 고도로 암호화된 시스템을 마주했지만 그녀에게는 707 시절 익혀둔 군사 등급의 해킹 툴이 담긴 USB가 있었다. 그녀가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모니터 화면에는
수많은 수와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곧이어 조태석의 더러운 거래 내역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러시아 마피아와의 무기 거래 계약서,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뇌물 장부, 그리고 불법 사찰 기록 등은 그 자체로 핵폭탄급 파괴력을 가진 증거들이었다. 수인은 이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는 동시에 원본 서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하기 위한 바이러스를 심었다.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는 순간 경보음이 울리며 건물 전체에 비상벨 소리가 요란하게 퍼졌고 수인은 즉시 탈출을 감행했다. 몰려오는 경비병들을 향해 그녀는 섬광탄을 투척하며 시야를 가렸고 혼란을 틈타 창문을 깨고 밧줄을 이용해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그녀가 착지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서버실에서는 작은 폭발음과 함께 조태석의 검은 돈들이 디지털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수인은 확보한 증거를 전 세계의 주요 언론사와 사법기관의 익명으로 전송할 준비를 마쳤고 이제 조태석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조태석은 자신의 비밀 금고나 다름없는 서버가 털렸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으며 벙커 안의 집기들을 부수며 절규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치부가 세상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극도의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혀 수인을 잡기 위해 현상금을 천문학적인 액수로 올렸다. 전국의 네로라 하는 살인 청부업자들이 돈 냄새를 맡고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먹잇감을 쫓는 사냥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굶주린 늑대의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양떼에 불과했다. 수인은 도심의 한 모텔방에서 뉴스를 통해 자신의 현상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차갑게 웃으며 무기를 손질했다. 그녀는 조태석이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할수록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조태석이 숨어 있는 본사로 직접 찾아가 그와의 악연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은 결코 조용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과거 707 시절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옛 동료들에게 짧은 암호 문자를 보냈다. 부러진 단검. 다시 나를 세우다. 그 시각 대한민국 각지에 흩어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몇몇 남자들이 수인의 문자를 받고 하던 일을 멈추었다. 카센터에서 정비를 하던 정비공, 산속에서 짐승을 잡던 사냥꾼, 그리고 작은 술집을 운영하던 사장 등 그들의 겉모습은 평범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들은 뉴스에서 보도되는 수인의 소식과 그녀가 보낸 문자를 연결하며 전설적인 팀장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들은 말없이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군장을 꺼내 들었고 백야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수인은 동료들이 올 때까지 혼자서라도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었으며 조태석의 외곽 경비 병력을 하나씩 제거하며 포위망을 좁혀갔다. 그녀는 경찰의 무전망을 도청하여 그들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역정보를 흘려 그들을 엉뚱한 곳으로 유인했다. 그녀의 교란 작전 덕분에 조태석의 사병 조직과 경찰 병력은 서로 뒤엉켜 혼선을 빚었고 수인은 그 틈을 타본사 건물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밤하늘에는 헬리콥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그녀를 찾고 있었지만 그녀는 어둠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감시망을 비웃듯 유유히 움직였다. 조태석은 모니터 화면을 통해 자신의 병력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식은땀을 흘렸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롭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사설 병력을 본사 로비와 자신의 집무실 주변에 배치하고 인간 방패막을 형성했다. 하지만 그는 수인이 정면으로 뚫고 들어올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만 했을 뿐 그녀가 707 부대원들과 함께 입체적인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전설적인 특수부대의 진정한 공포는 개인이 아닌 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그는 곧 깨닫게 될 것이었다. 동이 터오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 수인은 본사 건물 건너편 옥상에 자리를 잡고 저격 소총의 스코프를 통해 조태석의 집무실 창문을 겨누었다. 그녀의 옆에는 어느새 도착한 옛 전우가 관측경을 들고 거리와 풍속을 불러주고 있었고 든든한 동료들의 합류로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이제 사냥꾼은 완벽한 진용을 갖추었고 오만한 먹잇감은 도간의 쥐가 되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인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게임은 지금부터야. 조태석. 천명그룹 본사 지하 벙커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고 그곳에 모인 사설 경호팀과 용병들 사이에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가올 죽음에 대한 예감 때문이었다. 조태석이 고용한 용병 대장인 최 실장은 모니터에 비친 텅 빈 거리와 아군들의 끊어진 통신 신호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특수부대 부사관 출신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이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의 경험 범위를 아득히 벗어나 있었다. 단 한 명의 타겟이 조직적인 추격팀을 전멸시키고 이제는 본진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본능적인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최 실장은 흐릿한 CCTV 화면에 잡힌 수인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그녀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전설 속의 백야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과거 작전지에서 들었던 소문을 떠올렸다. 707 특임대 내에서도 존재 자체가 기밀이었던 그림자 부대. 그들을 이끄는 리더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살인 병기라는 이야기는 군인들 사이에서 괴담처럼 떠돌았었다. 최 실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보수가 아무리 막대하다 해도 목숨과 바꿀 수는 없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고 지금이라도 발을 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자신을 따르는 몇몇 부하들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조용히 무기를 챙기며 탈출 루트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승산이 없었으며 미친 개 같은 조태석을 위해 개죽음을 당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도간에 든 쥐가 된 조태석의 감각은 광기로 인해 평소보다 예민해져 있었고 그는 부하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해 씨앗 눈으로 CCTV 룸의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항상 장전된 리볼버가 들려 있었다. 조태석은 최 실장이 부하들과 눈짓을 교환하며 뒷문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하는 것을 보고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값비싼 양복은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악의는 그 어느 때보다 짙고 위험했다. 그는 마치 먹이를 발견한 포식자처럼 최 실장에게 다가가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어디를 가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최 실장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조태석의 목소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고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그는 외부의 방어선을 점검하기 위해 인원을 재배치하려는 중이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태석은 그 변명을 믿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차가운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조태석은 갑자기 최 실장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대고 너도 그년이 무서운 거지. 그래서 날 버리고 도망치려는 거지.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벙커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했고 다른 용병들은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최 실장이 무언가 대답하려는
찰나 조태석의 손에 들린 리볼버가 불을 뿜었고 굉음과 함께 최 실장은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좁은 벙커 안에서 총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튀어오른 피가 조태석의 얼굴과 하얀 와이셔츠를 붉게 물들였다. 조태석은 쓰러진 최 실장을 향해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두 발을 더 발사했고 그의 광기 어린 행동에 남은 용병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구를 들어 주위의 부하들을 하나하나 겨누며 누구든지 내 허락 없이 이곳을 나가는 새끼는 배신자로 간주하고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소리쳤다. 조태석의 이러한 무자비한 숙청은 공포를 통해 조직을 장악하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부하들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충성심마저 앗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용병들은 겉으로는 조태석에게 복종하는 척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외부의 적 백야와 내부의 괴물 조태석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조태석은 공포에 질린 그들의 표정을 보며 만족해했지만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급행 열차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벙커 안은 이제 작전 지휘소가 아니라 도살장과 같은 끔찍한 분위기로 변해버렸다. 한편 건물 외부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수인과 그녀의 옛 동료들은 해킹한 보안 카메라를 통해 벙커 내부에서 벌어진 참극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수인은 조태석이 자신의 부하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보며 분노보다는 서늘한 경멸감을 느꼈고 그가 이미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음을 확인했다. 그녀의 곁에 엎드려 있던 저격수 독수리는 스코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저 자식은 이제 끝났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어라고 짤막하게 중얼거렸다. 수인의 팀원들은 과거 수많은 전장을 함께 누비며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이였기에 별다른 대화 없이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움직일 준비를 마쳤. 수인은 조태석에게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기 전에 먼저 그의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한 심리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조작하여 천명그룹 본사의 메인 방송 시스템과 벙커 내부의 통신망을 장악했고 준비해둔 영상을 송출할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거대한 LED 광고판과 내부의 모든 모니터 화면이 일제히 지직거리며 검은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잠시 후 칠흑 같은 화면 중앙에 붉은색으로 707, 특임대의 상징인 부러진 단검 문양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갑작스러운 화면 변화에 벙커 안에 있던 조태석과 용병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조태석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모니터를 끄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이미 수인의 통제 하에 있었기에 아무리 전원을 내려도 화면은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스피커를 통해 기계적으로 변조된 수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태석, 네가 그토록 벗기고 싶어 했던 제복의 주인이 여기 왔다. 이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벗겨줄 차례다.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선고처럼 차갑고도 명확하게 벙커 안을 맴돌며 그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이어지는 화면에는 수인이 앞서 확보했던 조태석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과 살인 교사 혐의, 그리고 방금 전 최 실장을 살해하는 장면이 편집되어 송출되었다. 특히 그가 부하를 죽이는 영상이 반복되자 벙커 안의 용병들은 동요를 감추지 못했고 그들의 시선은 조태석을 향해 원망과 살기를 띠기 시작했다. 조태석은 자신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부하들이 동요하자 이성을 잃고 모니터를 향해 총을 난사하며 발광했다. 유리가 깨지고 파편이 튀었지만 수인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오늘 밤 너의 제국은 무너진다라는
마지막 멘트와 함께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졌다. 암흑천지가 된 본사 건물은 거대한 관처럼 침묵에 잠겼고 비상전력이 가동되기 전까지의 짧은 순간은 그들에게 영원처럼 느껴지는 공포를 선사했다. 수인은 이 혼란을 틈타 공격 개시 신호를 보냈고 그녀의 팀원들은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건물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창문이 깨지는 소리, 섬광탄이 터지는 굉음, 그리고 연막탄이 피어오르며 건물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모했다. 수인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로비의 회전문을 통과하며 익숙한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총구는 정확하게 적들의 사지를 겨냥했다. 조태석은 벙커 안에서 비상등의 붉은 불빛 아래 떨고 있었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한 재벌 3세가 아니었으며 생존 본능만이 남은 겁쟁이에 불과했고 자신의 곁에 남은 부하들이 언제 자신에게 총구를 돌릴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그는 비밀 금고에 숨겨둔 현금 다발과 여권을 챙겨 비상 탈출구로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자꾸만 바닥에 넘어졌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돈과 권력은 날아오는 총알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수인의 팀은 층마다 배치된 경비 병력을 파죽지세로 돌파하며 지하 벙커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갔고 그들의 전술은 교과서적이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불곰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팀원이 샷건으로 잠긴 문을 부수면 수인과 다른 팀원들이 진입하여 섬광탄을 투척하고 순식간에 방을 정리했다. 그들은 불필요한 살상은 피했지만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응징을 가했고 그 압도적인 실력 차이는 용병들의 전의를 상실케 만들었다. 많은 용병들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거나 도주를 선택했고 조태석의 방어선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통로를 확보한 수인은 와이어를 이용해 단숨에 지하 3층까지 하강했고 그녀의 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벙커의 두꺼운 강철 문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문 너머에 있을 조태석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상상했다. 이것은 복수라기보다는 썩어버린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과도 같았으며 그녀는 집도이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문에 폭약을 설치하며 팀원들에게 진입 카운트다운을 알렸고 폭발과 함께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폭발음과 함께 강철 문이 찌그러지며 열리자 벙커 안으로 자욱한 연기가 밀려 들어갔고 그 안에서 기침 소리와 비명이 뒤섞여 들려왔다. 수인은 연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권총을 들어 남은 저항 세력을 제압했고 그녀의 시선은 오직 구석에 숨어 있는 한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조태석은 책상 밑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고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이제 잿더미가 되어 그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인은 그에게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다. 나와. 조태석. 네가 시작한 게임을 끝내야지. 조태석은 수인의 목소리를 듣고 비명을 지르며 아무렇게나 총을 쏘아댔지만 수인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의 손목을 걷어차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그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수인은 그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결말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밖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수인은 조태석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조태석을 질질 끌고 벙커 밖으로 나왔고 로비에는 이미 제압된 용병들과 뒤늦게 도착한 경찰 특공대가 대치하고 있었다. 수인은 경찰들에게 조태석을 넘기기 전 그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감옥에서 평생을 썩으며 기억해라. 네가 건드린 것이 누구였는지. 조태석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멍한 표정으로 수인의 등 뒤에 새겨진 문신만을 바라보며 현실을 부정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밤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결말은 아니었다. 경찰 특공대의 방패 뒤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서울지방경찰청의 고위 간부인 박치한감이었고, 그의 등장을 본 조태석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과 함께 비열한 웃음이 번져나갔다. 박치한감은 수인이 내민 증거 자료와 수갑이 채워진 조태석을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차며 자신의 부하들에게 손짓을 해 조태석의 수갑을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현장에 있던 일선 경찰관들은 당황하여 서로의 눈치를 살폈지만 지휘관의 서슬퍼런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머뭇거리며 조태석의 손을 자유롭게 해주었다. 이것은 법이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가 되어 움직이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며 수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수갑에서 풀려난 조태석은 뻐근한 손목을 돌리며 수인에게 다가가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의 뺨을 툭툭 치며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돈과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고 으스대며 수인과 그녀의 동료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사살하라고 소리쳤다. 박치한감 역시 수인을 향해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 즉각 발포하겠다는 경고를 날리며 조태석의 사병 노릇을 자처하고 나섰다. 로비에 배치된 경찰 특공대의 총구가 일제히 수인과 그녀의 팀원들을 향해 겨누어졌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수인은 이러한 상황조차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박치한감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어 마이크를 통해 동료들에게 짧게 작전명 뇌우 개시라고 속삭였고 그 순간 로비의 유리창이 깨지며 밖에서 대기하던 팀원들이 연막탄을 투척했다. 자욱한 회색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리자 당황한 경찰 특공대원들은 우왕좌왕하며 대열을 이탈하기 시작했고 그 혼란을 틈타 707 출신 예비역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살상용 실탄 대신 고무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부패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다. 연기 속에서 움직이는 수인의 팀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경찰 특공대의 방어선을 무너뜨렸으며 그들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합을 이루고 있었다. 불곰은 거대한 덩치를 이용해 방패를 든 대원들을 몸통 박치기로 날려버렸고 독수리는 2층 난간에서 정확한 사격으로 지휘관들의 무전기를 파괴해 지휘 통제, 체계를 마비시켰다. 일반 경찰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예비역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바닥에 뒹굴거나 제압당해 무장 해제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잘못된 명령에 복종하는 맹목적인 힘을 제압하는 정의로운 무력 시위였다. 혼란에 빠진 박치한감은 뒷걸음질치며 자신의 호위 병력에게 수인을 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총성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수인은 연기를 뚫고 박치한감의 앞으로 유령처럼 나타나 그의 멱살을 잡고 단숨에 들어올려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가 박치한감의 흔들리는 동공을 꿰뚫듯 응시했고 그녀는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제복이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나지막하게 일갈했다. 박치한감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리를 떨었고 수인은 그를 기절시켜 쓰레기처럼 바닥에 던져버렸다. 한편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조태석은 혼비백산하여 자신의 개인 경호원 몇 명을 이끌고 비상구를 통해 옥상 헬기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는 옥상에 대기시켜둔 헬기를 타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서도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공포에 떨었다. 수인은 박치한감을 제압한 후
조태석이 사라진 방향을 확인하고는 팀원들에게 현장 정리를 맡기고 지체 없이 그를 추격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빠르고 거침없었으며 계단 난간을 뛰어넘어 층계를 단축하며 거리를 좁혀갔다.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 통로에서 조태석의 경호원들이 수인을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은 분노한 백야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수인은 좁은 공간의 이점을 활용하여 벽을 타고 도약해 경호원의 어깨를 밟고 넘어가거나 관절기를 이용해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주먹과 발차기는 묵직한 타격음을 내며 적들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고 쓰러진 경호원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수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마침내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옥상에는 거센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었고 조태석은 막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 헬기를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가고 있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인은 빗속을 질주하여 조태석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헬기 조종사는 수인의 기세에 눌린 듯 감히 이륙하지 못하고 주저했고 조태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헬기와 수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제 그가 도망칠 곳은 하늘에도 땅에도 없었으며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쥐 신세가 되어 수인과 마주했다. 조태석은 마지막 발악으로 품에 숨겨두었던 예비용 권총을 꺼내 수인을 향해 겨누었지만 그의 손은 빗물과 공포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오지마 오면 쏜다라고 악을 썼지만 그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고 수인은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수인은 쏴봐. 하지만 그 총알이 내 몸에 박히기 전에 내 칼이 내 목을 꿰뚫을 거야. 라고 차갑게 경고하며 살기를 내뿜었다. 그녀의 눈빛은 총구보다 더 위협적이었고 조태석은 압도적인 공포감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수인은 넘어진 조태석에게 다가가 발로 권총을 차버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헬기 프로펠러 바람이 휘몰아치는 난간 쪽으로 끌고 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높이의 지상이 보였고 조태석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눈물 콧물을 흘렸다. 수인은 그를 난간 밖으로 밀어버릴 듯이 위협하며 네가 짓밟은 사람들의 고통을 느껴봐. 떨어지는 공포가 어떤 것인지 라고 속삭였다. 조태석은 공포에 질려 실금을 하며 기절 직전까지 갔고 수인은 그를 다시 옥상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때 옥상 입구에서 무장한 병력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들은 부패한 경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 헌병대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수인이 방송을 통해 송출한 영상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이 직접 긴급 체포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헌병대장과 수사관들은 수인에게 경례를 표하며 상황을 인계받으려 했고 수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조태석은 자신이 믿었던 권력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깨닫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헌병들에게 연행되었다. 박치한감을 비롯한 부패 경찰들과 조태석의 하수인들 역시 로비에서 모두 체포되었고 현장은 수인의 팀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었다. 방송사 헬기들이 옥상 위를 선회하며 이 역사적인 체포 장면을 생중계했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다. 수인은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멀리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고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에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 수인의 팀원들이 옥상으로 올라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의 격려를 보냈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군복을 벗은 지 오래되었지만
오늘 밤 다시 한번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되찾았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했다. 수인은 팀원들에게 다들 고생했어. 하지만 뒷정리가 남았으니 끝까지 긴장 풀지 마. 라고 말하며 리더로서의 면모를 유지했다. 그녀는 이제 법의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 할 의무가 남아 있었다. 헌병대의 호송차에 실려가는 조태석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수인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지만 수인은 그를 외면했다.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는 범죄자일 뿐이었고 그녀의 관심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었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도시의 소란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수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비냄새 섞인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워 넣었다. 그러나 수인은 알고 있었다. 조태석과 같은 괴물은 언제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자신과 같은 그림자는 빛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흉터를 어루만지며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를 원한 적은 없었지만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는 자신의 본성을 거스를 수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백야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키는 수호자로 남을 것이다. 그때 한 수사관이 수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경례를 하며 한수인 씨, 청와대 안보실장님께서 통화를 원하십니다. 라며 전화기를 내밀었다. 수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전화기를 받아 귀에 가져다 대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새로운 임무의 시작을 알리는 제안일 수도 있고 그녀를 회유하려는 또 다른 권력의 손길일 수도 있었다. 수인은 전화기를 든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운명이 다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청와대 안보실장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다급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는 국가가 한수인이라는 영웅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던 과거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군과 경찰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수인이 중심이 된 새로운 감찰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그녀에게 그 조직의 수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그것은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막강한 권한과 지위가 보장되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지만 수인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일 뿐이며 자신은 이미 군복을 벗은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수인은 안보실장에게 제가 짊어진 짐은 저 혼자 감당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이나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가 되기를 거부했으며 자신의 의지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자유로운 존재로 남기를 원했다. 수인은 전화를 끊고 수사관에게 전화기를 돌려주며 짧은 목례를 건넸고 수사관은 그녀의 결단에 존경심을 담아 거수경례로 답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구름 사이로 드러난 보름달이 옥상의 젖은 바닥을 은은하게 비추며 마치 그녀의 앞길을 축복하는 듯했다.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수인과 그녀의 팀원들은 경찰의 통제선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고 그들 주위로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기자들은 전설적인 백야의 정체와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 그리고 재벌 2세의 몰락에 대해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뽑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인은 그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선글라스를 꺼내 착용하고 담담하게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팀원들 역시 묵묵히 그녀를 호위하며 그 어떤 경호원보다도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었다. 그 시각 조태석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며 기자들을 향해 자신이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한 시민들이 호송차를 향해 계란과 쓰레기를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고 조태석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민들의 적대적인 눈빛에 처음으로 뼈저린 고립감을 느꼈다. 천명그룹의 법무팀이 급하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조태석은 차창 밖으로 멀어져가는 수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음을 직감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온통 천명그룹의 비리와 한수인의 활약상에 대한 뉴스로 뒤덮였고 여론은 들끓는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수인이 공개한 증거 자료들은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천명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줄줄이 소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민들은 SNS를 통해 수인의 등 뒤에 새겨진 부러진 단검 문양을 공유하며 그것을 부패한 권력에 저항하는 정의의 상징으로 추앙하기 시작했다. 한수인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웹툰과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고 가혹하게 진행되었으며 조태석이 저지른 살인교사, 마약 밀매, 불법 로비 등의 혐의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그가 죄 없는 사람들을 장난감처럼 다루며 유린했던 영상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그에 대한 동정론은 완전히 사라졌다. 조태석의 아버지는 그룹을 살리기 위해 아들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지만 이미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천명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에 나섰으며 거대했던 재벌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조태석은 더 이상 화려한 파티를 즐기던 황태자가 아니었으며 좁고 차가운 감방에서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수인이 자신을 옥상에서 밀어버리려 했던 순간의 공포를 생생하게 떠올리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교도관들과 다른 수감자들은 그를 경멸하며 조롱했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그는 돈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처절한 무력감을 맛보아야 했다. 그는 벽을 보고 앉아 중얼거리며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했지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박치한감을 비롯하여 조태석의 뒷배를 봐주던 경찰 고위 간부들과 정치인들 또한 줄줄이 구속되어 포토라인에 섰다. 그들은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느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과 경찰, 그리고 재벌 간의 유착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인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로 이어진 것이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수인은 소란스러운 도심을 떠나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사찰을 찾았다. 그곳은 과거 707 부대 시절 작전 중에 전사한 동료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으로 그녀가 마음의 안식이 필요할 때마다 찾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수인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먼저 떠난 전우들에게 이번 사건의 전말을 마음속으로 보고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은 자로서의 부채감을 갚기 위해 노력했음을 고백하며 부디 그들이 편안하게 영면하기를 기원했다. 법당을 나온 수인은 산중턱에 있는 바위에 앉아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만끽했다. 그녀의 등 뒤에 있는 흉터들은 여전히 쓰라렸지만 이제는 그것이 수치심이나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낸 신념의 증거로 느껴졌다.
그녀는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났던 문신을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다. 서울로 돌아온 수인은 팀원들과 함께 허름한 순대국 밥집에 모여 조촐한 회식 자리를 가졌고 그곳에는 훈장도 화려한 만찬도 없었다. 하지만 뚝배기에 담긴 뜨끈한 국밥과 소주 한 잔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달콤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전우애가 피어났다. 불곰은 껄껄 웃으며 다시는 총을 잡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다른 팀원들도 맞장구를 치며 즐거워했다. 그들은 이번 작전을 통해 자신들이 사회에서 버려진 부품이 아니라 여전히 쓸모있고 강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회복했다. 수인은 술잔을 기울이며 팀원들에게 우리는 그림자 속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법이야.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라고 말했다. 팀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부딪혔고 그 맑은 소리는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수인은 그들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몇 달 후 수인은 백야 시큐리티라는 작은 간판을 내걸고 개인 사무실을 열었으며 화려한 홍보도 없이 조용히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름아름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의뢰인들로 인해 그녀의 사무실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그녀는 의뢰 내용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자신이 돕고 싶은 사람들의 사건만을 수임했다. 그녀는 주로 가정 폭력 피해자, 스토킹에 시달리는 여성, 그리고 권력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쓴 약자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 돈보다는 정의를 우선시하는 그녀의 운영 철학은 업계에서 화제가 되었고 그녀는 해결사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어느 늦은 오후 한 젊은 여성이 쭈뼛거리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은 멍투성이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수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안심시켰다. 여성은 울먹이며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고 있지만 경찰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수인은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 후 책상 위에 놓인 파일철을 덮으며 부드럽지만 강인한 목소리로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수인은 의뢰를 수락한 후 옷걸이에 걸려있던 검은색 재킷을 꺼내 입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재킷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흉터와 문신은 그녀가 감당해야 할 무게이자 그녀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목에 걸며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전장은 바뀌었지만 싸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며 그녀는 여전히 약자를 보호하고 악을 응징하는 전사였다. 사무실을 나서는 수인의 발걸음은 경쾌했고 거리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도시의 네온사인이 하나둘씩 켜지며 화려한 야경을 만들어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수인은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자신이 그곳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헬기장의 빗소리와 벙커의 총성이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심장 박동과도 같았으며 그녀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수인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빛나는 별을 향해
윙크를 보냈고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다. 전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백야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거리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수인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다웠으며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어둡더라도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수인은 옷깃을 여미며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자신의 전장으로 향했다.